자, 55쪽에 3번 문제 보시면 여기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이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것은 주로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에서 등장하는 관리 방식이에요. 후기 인간관계론. 1번 조직과 개인 간의 비전, 목표를 정합시키는 과정이다. 조직과 개인 간의 비전과 목표를 정합시키는 과정. 조직과 개인 간의 비전, 목표를 정합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조화를 시킨다 그 말이죠. 개인의 목표,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개별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 간의 연계 및 수직적이고 수평적 통합을 통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한다. 전체 최적화를 추구한다. 3번, 기존의 인사관리의 공통점은 목표나 성과 중심적 인적자원 관리 방식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기존의 인사관리 방식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목표,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의 관리 이런 표현이 아니고 주로 규칙과 절차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규칙과 절차 중심으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특징이 바로 목표와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그리고 기존의 인사관리라는 것은 주로 규칙과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인력관리 계획은 조직의 목표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특히 이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후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4번. 혼합 조사 모형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1번에 보면 정책 결정 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사이버네틱스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두 번째,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인 결정하고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각각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혼합시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3번, 갈등의 준 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그 다음에 조직의 학습, 그 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인 SOP의 활용. 어디에서 나오는 특징들이야? 회사 모형의 특징들이죠. 회사 모형의 특징들입니다. 은행들은. 4번,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이것도.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 모형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은 합리 모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4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2번이 되겠죠. 그죠? 2번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와서 여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공공기관, 그 다음에 1번이 공기업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비교해요. 그러면 공기업에 관한 내용들은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하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이렇게 각각 구분합니다. 그럼 1번, 위탁집행형의 준정부기관, 이것은 기금관리형의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집행 이렇게 구분하니까. 두 번째, 기금관리형의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건강보험은 위탁집행형이에요. 혼동하면 안 돼.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 다음 3번에서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되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직원이 100인 이상인 공공기관 가운데 지정한다. 50인 이상, 100인 이상이 아니라 50인 이상. 여기는. 네,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건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잖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이것은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요, 국가에서 설치하는 공기업에 관한 것이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언론기관인 KBS나 EBS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경우는. 5번의 정답은 3번인데, 그런데 위탁집행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종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건소 연장.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 소비자원, 그 다음에 연구재단, 장학재단. 연구재단하고 장학재단도, 장학재단도 기금 관련이 아니야. 아셨어? 위탁집행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암기해야 돼. 그래서 5번은 3번이 틀렸어요. 여기서. 한국마사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 자, 6번.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하고 외적 타당성에 대한 협력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험 설명할 때 실험에 관한 것으로 여기가 이제 실험 집단이고 여기가 통제 집단인데 얘는 인스턴트만 제공하고 얘는 전혀 인스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는 몸무게가 150이 되고 얘는 130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실험에서. 그래서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실험 내에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내적 타당성에 관한 거예요. 진실험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실험 집단하고 통계 집단에서 일치되는 게 뭐야? 이게 진실험이야. 아셨어? 진실험에서는 이 실험을 해보면 바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한 것을. 이게 내적 타당성에 관한 건데 이 내적 타당성의 결과를 여기가 아닌 다른 부분에 이렇게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야. 이것을 일반화의 정도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외적 타당성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그런데 역사 요인이랄지 성속 요인, 그 다음에 회계 요인은 모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오케이? 그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다코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이번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고 비실험은 외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 이게 진실험이잖아요.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아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 외적 타당성에 관한 것은 비실험의 경우가 외적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실험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비실험이다. 오케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비실험.
3번에서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이것은 내적 타당성의 저유입니다. 그런데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호손 효과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은. 응?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이 실험의 결과를 다른 곳에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호손 효과.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호손 효과. 4번. 정책 집행하고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정책 집행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야, 정책을 집행했어요. 정책을 집행했는데 그 정책 집행으로 일정하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다면 이 정책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효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고? 방금 얘기했던 내적 타당성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응?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내적 타당성. 오케이? 그래서 6번에서 옳은 내용 그렇게 표현한다면 2번 내용이 맞습니다. 응?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실험에서는 외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오케이? 외적 타당성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비실험이다. 비실험. 6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호구도하고 피터스의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은 정책 혁신에 관한 것이고 2번은 정책 종결.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은 정책의 승계예요. 승계. 오케이? 승계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고 4번은 정책 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의 혁신하고 정책의 종결이 있죠. 정책 혁신하고 정책 종결은 이제 정책이 완전히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고 정책 종결은 끝나는 것이죠. 3번에 해당하는 정책의 승계하고 4번의 정책 유지라고 그랬지. 정책 목표는 변동이 없어요. 정책 목표는 변동이 없고 정책의 승계라고 한다면 이건 새로운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정책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유지는 어때요? 유지는 정책에 있어 수단을 약간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정책이 변동이 되는 거고. 자, 이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 안정시키고자 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책의 목표 변동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정책 목표 변동이 없는데 승계는 뭐냐? 승계는 지금까지는 이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대출 이게 수요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신도시를 건설해서 공급을 확대시키자. 이렇게 바뀐다면 이건 승계예요. 아셨어요? 목표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목표 변동이 없이 이렇게 정책의 변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정책 유지는 그전에는 대출을 50%를 대출해 줬는데 사람들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갭 투자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을 30%만 해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50% 대출해둔 것을 30%만 이렇게. 이건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은.
자, 차이가 있죠? 정책의 승계하고 정책의 유지하고. 정책의 승계는 뭐라고 한다? 정책 자체를 변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수단을 부분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단을. 그럼 여기서 1번에 보면 정책의 혁신은 기존의 주식과 예산을 활용해서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조직 예산을 활용해서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 분야에 개입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혁신이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의 결정. 이걸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 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 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정책 종결. 3번, 과속 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 승계 가운데서 선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직접 단속하는 이런 수단에서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 단속을 대체한다. 이런 경우는 목표는 변경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단지 이렇게 수단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는 선형적 승계에 관한 것이다. 4번, 정책 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여기 보세요. 과거에는 대출 이렇게 50% 대출해 주던 것을 30%만 대출해 준다는 거야. 자, 7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어요. 오케이? 다른 건 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혁신, 종결, 그 다음에 승계, 그 다음에 정책 유지. 근데 이 정책의 승계하고 유지는 목표 변동이 없다. 아셨어요? 목표 변동이 없습니다. 8번. 동기이론 가운데 과정이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학부형은 자식들이 특목고 가는 걸 기대한다. 응? 이거 뭐예요? 이거 학습이론, 강화이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은 공정성이론, 형평성이론. 그 다음에 특은 뭐에 관한 거야? 응? 직무 특성이론이 바로 요거에 관한 것이잖아요. 직무 특성이론,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직무 특성이론. 아니 이걸 일단 기억을 했으면 이 내용이 뭔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려고? 목표 설정이론, 오케이? 기대이론. 자, 기억에서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 개념으로 유인가, 수단성, 기대감을 제시한다. 유인가, 수단성, 기대감을 제시했던 것은 브룸의 기대이론이죠? 브룸의 기대이론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 니은,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서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가지고 모든 직무를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이게 직무 특성 이론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 5가지 직무 특성에 관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동기부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자율성하고 활력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한다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이게 형평성, 공정성 이론에 관한 것이죠. 형평성, 공정성 이론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 퇴행 접근법을 주장했던 것은 엘더퍼의 이할제론. 메슬로 욕구단계론을 비판하며 수장에 등장했던 거죠. 엘더퍼의 이할제론, 좌절 퇴행 접근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 친구 특성 이론에 관한 부분은 내용 이론에 과정 이론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과정 이론의 유형입니다. 학부형들은 자식들이 특목고 가는 걸 기대한다.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에요. 8번의 정답은. 확실한 건 아닌데, 내가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 이제 아직 국가직, 지방직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오늘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만약 국가직이, 예를 들어서, 국가직이 5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된다, 앞에, 지방직 앞에. 그러면, 국가직 시험 확정되고 나서 지방직 같은 경우 6월 13일날 보기가 힘들어요. 그 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지방직이 이제 뒤로 미뤄져야 되겠죠. 7월이나 이렇게. 아니면 뭐 6월 말에 시험 본다랄지 7월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직도 변경해야 되고 지방직도 변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방직 6월 13일은 아마 그대로 보고 국가직은 지방직 시험 본 뒤로 넘기는 이런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응?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국가직만 변경하면 되잖아요. 지방직은 원래대로 그대로 시험을 보고. 그러면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 훨씬 이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직은 원래 6월 13일 날 원래 발표됐던 그날 그대로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야. 그게 유력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기사 내용에 여러 기사 내용에서 내가 하나 캐치해갖고 이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 근데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6월 13일 날 시험 본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준비해 나가라 이거죠. 응? 물론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은 대부분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포커스 아닙니까? 왜 대답들 안 해? 대부분이 지방직이잖아요. 그렇잖아?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지방직 만약 원래 6월 13일로 본다면 불과 뭐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집중력을 갖고 이제 각 과목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볼 때는 6월 달에 시험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국가직은 좀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9번 보세요.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시험의 타당성은 정확도를 의미하는 거죠.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등이 있다. 이렇게 아까 2번 내용 타당도는 시험의 성적이 직무 수행의 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의 상관계수로 측정이 된다. 3번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해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4번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험법이나 동질이용법 등이 사용된다.
그러면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기준 타당도에 관한 것은 이 시험 성적하고 금평의 결과, 시험 성적이 이렇게 우수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어요. 금평 결과도 우수하다. 그런다면 기준 타당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준 타당도는 시험과 금평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용 타당도는 시험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 시험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시험이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게 내용 타당도에 관한 겁니다. 예컨대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필기시험을 환경미화원의 업무에 지적 수준이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체력이나 순발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는 필기시험이 아니라 체력검사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체력검사를 한다. 이게 내용 타당도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필기시험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체력검사 같은 걸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그럼 구성타당도는, 자, 체력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그 다음에 쌀까마 이고 달리기, 이런 걸 측정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시험은 요걸 측정하기 위해서 체력검사를 측정하기 제대로 구성된 거죠? 이런 것을 시험에 구성해서 평가한다면? 체력검사를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체력이나 순발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 평가 요소로서 이렇게 반영한다면 이건 제대로 구성된 거예요. 이 시험이. 아셨어요? 이게 세 번째 뭐야? 구성 타당도. 오케이? 이게 세 번째 구성 타당도. 근데 뭐 마라톤을 여기다 평가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구력이 요구되는 것이지. 근데 환경미화원에게 무슨 뭐 지구력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한다면 이게 체력검사를 측정하는데 제대로 구성된 평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 타당도에 있어서는요,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 그 직무에서 그 직무에서 필요한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바로 내용 타당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케이? 이 부분이. 자, 그래서 9번에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 타당도는 시험의 성적이 직무 수행의 실적과 얼마나 부합되는 것을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타당성은 뭐에 관한 거야? 이건 기준 타당도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두 요소 간의 상관계수로 측정되는 것은 바로 기준 타당도에 관한 내용이다. 그다음 3번,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표현하죠. 신관 기억나세요? 신뢰도는 일관성이에요. 아셨어요? 일반화는 뭘 의미한다?
외적 타당도가 일반화예요. 오케이? 외적 타당도가 일반화에 관한 것이잖아.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해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4번,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재시험법하고 동질이용법 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달 간격으로. 그래도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야만이 그 시험이 신뢰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질이용법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보면 A책형, B책형 이런 것들 있죠. A책형으로 시험을 보나 B책형으로 시험을 보나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야겠지.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 반분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9번에서는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이. 자, 여기서는 이 내용 타당도에 관한 걸 좀 챙겨서 이해를 좀 해둔다. 오케이? 내용 타당도에 관한 거. 자, 10번. 공무원 인사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 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역할을 가져오기도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공직을 직업 전문 분야로 확립시킨다. 그러니까 공직이 전문적인 직업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공직이 전문적인 직업이다. 그렇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일반 행정가 중심이죠. 자, 이 직업공무원제는 개방형, 폐쇄형? 폐쇄형입니다. 폐쇄형이니까 계급제죠. 계급제의 특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직업공무원제에서는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 역할을 가져오기도 한다. 2번 여권주의 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성,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이 2번과 같은 지문은 굉장히 틀리기가 쉬운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역관제는 민주성, 실적제는 능률성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일단 4번까지 지문을 다 읽고 3번에 대표 관리자는 역차별의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소유 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 균형 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 조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4번 총회 인건비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 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 통합, 폐지와 절감 예산 활용 등에서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2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권자에서는 행정의 민주성하고 관리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는 거죠. 여권제는.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공약도 실천을 옮기고.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민주성하고 관리적 대응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관리적 대응성의 향상이라는 것은 관료들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이 선거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당을 차지할 때 또 본인도 계속 공무원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의 민주성이랄지 관리적 대응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자, 관리적 대응성이 향상돼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이렇게 하고 또 행정의 민주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할 수 있죠. 시민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 그런 여건이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셨어요? 여기서 거버넌스 기억나시죠? 거버넌스 민주성 플러스 효율성이에요. 왜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 시민사회단체랄지 전문가들이랄지 또는 시장의 참여자들, 다양한 참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그렇게 결정된 정책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협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집행에서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민주성 플러스 효율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번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권제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관리적 대응성의 향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한다. 이런 표현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3번 대표관리자는 역차별의 문제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된다. 왜냐? 이 대표관리자에 있어서는요, 채용의 1차 기준이 출신 집단이에요. 2차 기준이 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대표관리자에 의한 채용은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되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 훼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적적 조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부 다 대표관리자의 제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관리자는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케이? 대표관리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 또한 미국의 적적 조치 관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대표 관리자와 연관돼서 이해될 수 있는 제도들이에요. 오케이? 대표 관리자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됩니다. 아셨어요? 4번 총회 인건비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 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 통합, 폐지와 절감 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총회 인건비 제도는요. 인건비 총액만 정해주는 거예요. 각 기관의 인건비 총액만. 그리고 총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은 재량권을 갖고서 그 예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상여금,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또는 뭐 상여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신규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재량권을 가지고 정하고 운영한다. 그 말입니다. 총회 인건비 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 통제는 그대로 둔 채. 틀렸죠? 재정 당국의 중앙 통제를 그대로 두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냥 총액만 정해준다는 거야. 그 기관의 인건비의 총액만. 오케이? 그리고 총 정원 수만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 통제는 그대로 둔 채,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10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지방 재정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의존 재원의 기능으로 적절치 않은 거. 의존 재원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지방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 두 가지가 지방 재정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의존 재원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존 재원의 기능으로 적절치 않은 거 이렇게 표현돼. 1번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유도 조성을 통한 국가 차원의 통합성의 유지. 맞나요? 지방 교부세하고 국고 보조금의 주체는 여기 지금 표현하는 중앙정부인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입장. 두 번째,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특히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 재정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니까. 3번, 지방 재정의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한다. 맞는 표현이죠. 4번, 지방 자치단체의 다양성,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표현인데, 총리님 일던 것처럼 지방 교부세나 국고 부조금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단체 다양성 이런 건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저해한다고 봐야겠죠. 그죠? 근데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세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넘겨달라. 우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달라. 이런 요구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버리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인구도 많고. 근데 수도권의 지역들은 오히려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온다고 해서 뭐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전환이 됐을 경우 바로 이러한 지방 교부세나 국고부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 뭐
세수는 늘어나지도 않는데 이런 보조금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재정 여건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여건이에요. 보면. 자, 11번에서 적절치 않은 거 그런다면 자치단체 다양성이랄지 지방 분권화가 오히려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은 보조의 주체 또는 교부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중앙정부. 근데 시군조정교부금 있죠? 시군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군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것은 교부 주체가 뭐가 됩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응? 교부 주체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 경우에 있어는. 자, 11번은 그래서 적절치 않은 건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12번 볼까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거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입 대체 경비. 여건 발급 경비, 이게 대표적인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여건 발급 경비. 수입을 경비로 충당하는 거잖아. 수입을 경비로 충당한단 말이야.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죠. 그다음 총기주의 예외이기도 합니다. 수입 대체 경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두 번째, 선박의 운영,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 지급하는 경비. 범죄 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더 하나 추가하세요. 재해복구비. 재해복구비. 또 하나, 부식물 매입 경비. 부식물 매입 경비.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겁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여기 이제 부산항에 우리나라 국적의 그 배가 여기 이제 건조되어 있는데 이 배가 남극기지로 이제 출항을 합니다. 이 남극기지로 출항하는데 출항 일자가 12월 15일이었어요. 남극기지를 향해서 이제 가다가 칠레 정도 도착을 했단 말이야, 이 배가. 근데 이때가 이제 12월 31일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니까 예산을 올해 예산까지만 주면 칠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죠. 그 예산 받아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비극적 상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는 내년까지 쓸 돈을 미리 준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야 돌아오지 않겠지. 응? 이런 경우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선박의 운영,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서해안의 무인도에 등대지기가 있어요. 기능직 공무원으로. 1년에 2번 나옵니다. 추석 때 한번 나오고 설 명절에 한번 나오고. 그러면 추석에 나올 때 다음에 쓸 예산까지 미리 줘야겠지.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경우가 드물죠. 지금은. 예전에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지가 워낙 많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섬 들어오고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배도 잘 안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예산을 미리 주는 겁니다. 응?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범죄 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랄지,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 얘기했죠? 재해복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부식물 매입 경비, 이런 경우. 응? 부식물 매입 경비. 12월에 여기 군부대 김장을 합니다.
근데 이 김장을 하면 이 김장해서 먹는 것은 내년에 먹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년 예산에서 바로 이걸 이제 전부 다 부식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김장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응? 내년에 먹는 거지만, 아니, 내년에 먹는 건데 올해 준비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부식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장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응? 이런 것도 이제 부식물 매입 경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논리로서. 응?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 예산을 미리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자, 12번은 1번입니다. 오케이? 자, 13번.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상은 국회와 지방의회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거야. 국가재정법에서는 국회 며칠까지 제출해야 돼?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죠? 언제까지 심의 의결돼야 됩니까? 30일 전까지. 네, 30일 전까지. 그러면 국회 심의 기간은 며칠이에요? 90일이에요.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확정되지 못하면 준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된다. OX. 여러분들 준 예산은요, 이 30일 전까지가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전날까지만 확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1월 1일 그때까지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준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오케이? 광역자치단체는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죠? 그리고 15일 전까지 심의 의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50일 전까지 제출하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 의결되어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역자치단체는 숫자가 다 5가 들어가 있다. 50일 전, 15일 전. 오케이? 광역자치단체만 그래요. 광역자치단체만 50일 전, 15일 전. 근데 기초는 40일 전, 10일 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3번에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정리하겠습니다.